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인생을 찍어둔 흔적입니다. 말도 없고 설명도 없지만 카메라는 끝내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기록이었습니다. 아파트의 일상,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저는 한 노인의 발걸음이 무겁게 남는 걸 보았습니다. 30일치 영상, 수백 개의 화면. 그 안에서 관제실 직원은 한 가족의 몰락을 목격했습니다. 굽은 허리로 리어카를 끌던 한 어머니, 서류 봉투를 쥐고 사각지대만 골라 움직이던 두 아들, 말없이 화면을 가리던 며느리. 소리는 없지만 표정과 손짓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 기반으로 각색된 창작 스토리이며 기록 열람자의 시선과 해석이 포함된 콘텐츠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아파트 관제실 직원이 30일간 바라본 기록과 그 속에서 느꼈던 작은 떨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240일간의 CCTV가 남긴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과연 어디로 가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아파트 관제실에서 3년째 근무 중입니다. 매일 수십 개의 모니터를 보며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봐요. 관제실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빌딩 안 곳곳에 달린 CCTV 화면이 한눈에 모여 보이는 통제 공간을 말합니다. 보안 사고, 출입 상황, 주차장 다툼, 화재 감지처럼 평소엔 잘 보이지 않는 일들을 조용히 하지만 24시간 내내 지켜보는 자리이기도 하죠. 여기서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화면이 동시에 돌아가고 관제요원은 말없이 사람들의 움직임과 표정을 확인합니다. 그 누구도 몰랐던 비밀과 눈치 못 챈 장면도 이곳에서는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보이고 모든 것이 저장되는 곳. 그게 바로 관제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김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새벽 4시 52분, 화면 17번, 한 번 출입문 앞으로 작은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의 모습이 잡혔어요. 등이 굽었고 손마디마다 세월이 새겨져 있었죠. 갈라진 손등, 퉁퉁 부은 발목.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포착되는 그분의 모습은 말이 없어도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30년 시장 좌판. 그 세월이 고스란히 할머니의 어깨에 눌려 있었어요. 리어카엔 늘 무거운 장바구니가 가득했죠. 배추, 무, 파 팔다 남은 것들을 집으로 끌고 오는 거였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는 절뚝이며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워 보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힘든 몸으로 매일 나가는 할머니 옆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둘이나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첫째 아들 김태성, 48세. 직장 안정적이고 차도 외제차 몰고 다니더군요. 매일 아침 9시면 정장 빼입고 나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넥타이도 명품이었어요. 구두도 반짝반짝 빛나는 걸 신고 다녔죠.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 있는 아들이 새벽 5시에 나가는 어머니는 한 번도 배웅한 적이 없더군요. 둘째 아들 김태호, 45세. 사업했다가 망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래도 멀쩡히 다니는 걸 봤습니다. 오전 11시쯤 되면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나타나더군요. 헬스장 가방을 들고 여유롭게 걸어 나갔죠. 운동하고 오면 오후 3시. 카페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어요. 망했다는 사람 치고는 한가해 보이더군요. 그런데 새벽마다 혼자 리어카 끄는 건 74세 할머니였어요.
카메라는 거짓말을 안 하죠. 어느 날은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저앉는 걸 봤습니다.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더니 다시 일어나서 혼자 끌고 가시더군요.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던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걸까? 아들들은 멀쩡히 집에 사는데 말입니다. 화면, 속할머니는 한번 출입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참을 숨을 고르더군요. 무릎을 주물러 마사지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천장을 바라봤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벽에 기대섰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피곤함이 온몸에서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어 올리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허리를 잡고 인상을 찌푸리시더군요. 허리가 아픈 게 분명했어요. 그래도 결국엔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죠. 혼자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저 분은 늘 혼자구나. 말없이 일하고, 말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말없이 또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 CCTV는 소리를 담지 못하지만 그분의 고단한 만큼은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시작이었죠. 나중에 벌어질 일들의 전조였던 겁니다. 며칠 뒤 화면 3번의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어요. 오후 3시쯤이었죠. 할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둘째 아들 태호가 마침 로비에 있더군요. 헬스장에서 막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땀도 안 난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태호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효자 같았어요. 근데 카메라는 다른 걸 보여줬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태호는 할머니를 구석으로 살짝 밀어냈어요. CCTV 사각지대 쪽으로요. 그리고 뭔가 속삭이더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호는 계속 뭔가를 말했어요. 화면엔 소리가 안 잡히니까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죠. 손짓도 점점 거세지더군요. 태호는 할머니 팔을 잡고 뭔가를 강하게 설득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팔을 빼려고 했어요. 근데 태호가 더 세게 잡더군요.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픈 거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할머니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틀 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태호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장 보러 가셨어요? 힘드셨죠? 입으론 그렇게 말하면서 눈빛은 차갑더군요. 태호는 또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석으로 유도하더군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죠. 2번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번, 4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태호가 봉투 하나를 할머니에게 내밀더군요. 갈색 서류 봉투였어요. 뭔가 들어있는 게 보였죠. 할머니는 그걸 받지 않으려고 손을 뒤로 빼셨어요. 고개도 세차게 저으셨습니다. 태호는 강제로 할머니 가방에 그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다시 꺼내서 태호한테 돌려주려 했죠. 근데 태호는 받지 않고 황급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버렸어요.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힐끗 쳐다보더니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말을 거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는 대답도 안 하더군요. 나는 화면을 돌려보며 기록을 남겼어요. 둘째 아들, 반복적으로 어머니와 사각지대에서 대화, 패턴 의심됨, 그리고 일주일 뒤였죠.
화면 3번 앞에서 태호와 할머니가 또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며느리는 겉으론 공손하게 인사했죠.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근데 장바구니를 들다 말고 뚝 놓아버렸습니다. 아, 너무 무겁네. 저 허리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고는 눈치만 보고 슬쩍 빠지더군요. 허리가 안 좋다면서 부두 9분 10cm는 좋게 돼 보이는 걸 신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걸 다시 혼자 들었어요. 태호는 옆에서 전화기만 만지작거렸죠. 며느리가 할머니 뒤에서 태호한테 눈짓을 보내는 게 보였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할머니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또 같은 짓을 하려는 거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찍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뒷모습을요. 왜 찍는 걸까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말이 없어도 다 보여줍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말이에요. 일이 터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화면 9번, 관리사무소 앞, 오전 10시쯤이었어요. 큰아들 태성이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죠. 전화기를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통화인 게 분명했어요. 표정이 진지했거든요. 나는 화면을 확대해서 입술 모양을 봤어요. 명예. 명이라는 단어가 보였죠. 그리고 변경이라는 입 모양도 보였습니다. 명의 변경. 그 순간 할머니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어요. 태성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황급히 넣더군요. 엄마, 여기 왜 왔어? 반말이었습니다. 평소엔 존댓말 쓰는 척했던 사람이 당황하니까 본색이 나오더군요. 태성아, 내가 뭘 하는 거냐? 할머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손도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태성은 서류 봉투를 재빨리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관리비 문제로. 관리비를 왜 법무사 서류 봉투에 넣고 다녀? 할머니가 한 발 다가섰어요. 태성은 뒷걸음질 쳤죠. 관리사무소 유리문에 등이 닿을 때까지 물러섰습니다. 엄마, 오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 동생이랑 무슨 짓 하는 거냐고? 할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쳐다봤어요. 태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죠. 엄마, 여기서 그러지 마. 창피하게. 내가 창피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 줄 알아? 할머니가 태성한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태성은 피하려다가 서류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서류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할머니가 그걸 집으려고 하자 태성이 재빨리 가로막았죠. 엄마, 그거 건드리지 마.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태성을 바라보고만 계셨죠. 태성은 서류를 주워 담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뒤를 돌아보며 할머니를 노려보는 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섬뜩했어요. 마치 왜 방해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증오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로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어요. 장바구니를 든 손이 힘없이 내려갔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 내가 뭘 잘못한 걸까였을 겁니다. 아니면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었겠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가가서 뭐라고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는 고개만 저으시더니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카메라에 소리는 안 들려도 그 무게감만큼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나는 그날 기록을 남겼습니다. 첫째 아들 서류 봉투 소지, 어머니와 언쟁 후 급히 퇴장, 명예 관련 의심, 그리고 이틀 뒤
화면 9번 같은 자리에서 작은형 태호도 포착됐죠. 똑같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 어머니는 모르고 있더군요. 아니,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태호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뭔가를 주고받더니 봉투를 열어봤어요. 서류 몇 장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입꼬리가 올라가더군요.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마 큰아들 태성이었을 거예요. 형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겁니다. 태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관리사무소를 나섰어요. 휘파람을 부는 게 보였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더군요. 화면 속 할머니는 그날도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등은 더 구부러져 있었고 걸음은 더 느려졌죠. 땅만 보고 걷는 그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중간에 멈춰 서서 허리를 펴는 모습도 보였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CCTV엔 음성이 없죠. 하지만 표정은 소리를 대신합니다. 그날 할머니의 얼굴은 세상에서 제일 외로워 보였어요. 일주일 뒤 화면 21번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지하 1층 금고 보관실 앞 복도였어요. 작은 아들 태호가 새벽같이 나타났죠. 시간은 오전 6시 23분. 할머니가 시장 나가기 직전 시간대였습니다. 태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금고실 문 앞에 섰어요. 손에 열쇠가 들려 있더군요. 어떻게 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할머니 몰래 복사한 게 틀림없었죠. 열쇠를 천천히 문에 꽂았어요. 한 번, 2번 돌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죠. 금고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약 12분 뒤 태호가 나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표정은 밝았어요. 뭔가 원하는 걸 찾은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나가면서 봉투 안을 들여다보더군요.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찍는 거였어요. 누군가한테 보내려는 게 분명했죠. 그날 저녁 며느리가 같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태호와 만나더군요. 두 사람은 복도 구석에서 속삭였어요. 며느리가 서류를 받아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됐네요.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태호는 엄지를 치켜세웠어요.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까지 했죠. 마치 뭔가를 성공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태호의 금고실 출입 기록이 7번이나 찍혔어요. 7번입니다. 보통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곳을요. 뭔가 단단히 작정하고 움직이는 게 분명했죠. 첫 번째 출입, 오전 6시 23분. 두 번째 출입, 오전 8시 47분. 세 번째 출입, 오전 11시 02분. 네 번째 출입, 오후 1시 15분. 다섯 번째 출입, 오후 3시 40분. 여섯 번째 출입, 오후 5시 55분. 일곱 번째 출입, 저녁 7시 18분. 거의 2시간 간격으로 들락날락했어요. 뭘 그렇게 확인하는 걸까요? 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둘째 아들, 금고실 비정상적 출입 7회, 며느리와 접촉, 서류 교환 정황, 카메라는 목소리는 못 남기지만 행동 패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됐어요. 형제가 금고실 앞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를 확인했죠. 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잘했어.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태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뭔가를 말했습니다. 형이 거의 모든 일 한 거지 뭐. 둘은 악수를 나눴죠. 서로 등을 두드려주기까지 했습니다. 형제가 한 팀이 된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어요. 두 아들은 황급히 서류를 숨겼어요.
태성은 재킷 안주머니에, 태호는 바지 뒷주머니에 구겨 넣었죠. 할머니는 멈춰 서서 두 아들을 바라봤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어요.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성과 태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쳐갔습니다. 어머니, 장 보고 와. 저희 볼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둘 다 할머니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걸어갔죠. 할머니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금고실 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았죠.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5분 뒤 할머니가 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았죠. 비어 있었던 겁니다. 금고, 아니요. 할머니는 벽에 기대섰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천천히 복도를 빠져나갔죠.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화면 6번, 아파트 정문.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리어카를 끌고 나가시는 것 같았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죠. 리어카를 끄는 손에도 힘이 없더군요. 중간중간 멈춰 서는 횟수도 늘었어요. 예전엔 한 번도 안 쉬고 가셨는데 이젠 10m마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저녁 7시, 화면 6번. 할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근데 장바구니가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엔 가득 차 있던 장바구니가 텅 비어 있었죠. 리어카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빈 수레만 끌고 오신 거였습니다. 장사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못 한 걸까요? 할머니는 리어카를 세워두고 벤치에 앉았어요. 정문 옆 작은 벤치였습니다. 평소엔 한 번도 앉지 않던 곳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을요. 30년 동안 좌판을 지켰던 그 손을 말이에요. 손가락을 천천히 펴고 오므리더군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그 다음엔 심하게요. 할머니는 두 손을 꼭 잡아 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떨림은 더 팔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셨죠. 어깨가 축 처졌어요.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얼마나 앉아 계셨을까요? 화면 기록으로 보니 42분이었습니다. 42분 동안 그렇게 혼자 앉아 계셨어요.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벤치에서요. 저녁 7시면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더군요. 할머니만 혼자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어카는 그대로 두고요. 평생 끌고 다니던 리어카를 그냥 두고 가셨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화면 17번을 켜놓고 기다렸어요. 평소처럼 할머니가 나올 시간이었거든요. 4시 50분, 51분, 52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시, 5시 10분, 5시 30분.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죠.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그 시간에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오시던 분이었어요. 태풍이 와도 나오셨죠. 근데 그날은 안 나오셨습니다. 나는 다른 화면들도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 지하 금고실, 어디에도 할머니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큰아들 태성이 구급차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와 작은 아들 태호도 함께였죠. 세 사람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슬퍼 보이지도 놀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요. 태성은 담배까지 피우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군요. 태호는 하품을 했습니다. CCTV는 다시 열렸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는요. 할머니가 사라진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서류 한 통이 접수됐어요. 부동산 명의 변경 신고서. 신청인은 큰아들, 작은아들 두 사람이었죠. 나는 그날 241치 CCTV 기록을 전부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 하나하나를 돌려보며 타임라인을 정리했어요. 첫 접촉은 67일 전이었습니다. 태호가 처음 금고실에 접근한 날이죠. 그 이후로 반복된 엘리베이터 사각지대 대화, 서류 봉투, 며느리와의 속삭임, 모든 게 계획된 수순이었던 겁니다. 형제는 서로 역할을 나눠 움직였어요. 태성은 법적 서류를, 태호는 실질적 접근을요. 며느리는 그 사이에서 연락책이었죠. 완벽한 분업이었습니다. 67일 전부터 시작된 일이 드디어 완성된 거예요. 명예 변경 신고가 받아들여진 날, 두 형제는 관리사무소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고개를 돌렸어요. 눈도 안 마주쳤죠. 할 일은 다 끝났으니 이제 서로 볼 일도 없다는 듯이요. 태성은 서류를 받아들고 곧바로 차에 올라탔어요. 태호는 반대편으로 걸어갔죠. 형제가 등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도 그날 이후로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간 건지 아니면 그냥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명예 변경 다음 날이었습니다.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었죠. 작은아들 태호는 일주일 뒤 고급 세단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새 차였어요. 번호판도 새 거였죠. 하얀색 외제차였습니다. 태호는 차에서 내려 보닛을 쓰다듬더군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큰아들 태성은 한 달 뒤 해외여행을 다녀왔더군요. SNS에 사진을 올린 걸 동료가 보여줬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며느리도 함께였죠. 아이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나는 그날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김영자, 최종 목격 일시 화면 6번, 저녁 7시 18분, 리어카 방치, 이후 출입 기록 없음, 명예 변경 완료 후 가족 전원 이주 혹은 비출연, 모니터를 끄려다가 멈췄어요. 화면 17번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 자리가 보였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할머니의 그림자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52분.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그 화면을 보게 돼요. 습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젠 할머니가 안 계시죠. 말이 없는 카메라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죠. 240일 동안의 모든 장면이 저장되어 있어요. 언젠가 누군가 이 기록을 볼까요? 아니면 그냥 삭제될까요? 나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해요. 카메라는 다 맞다는 것. 여러분, 누군가는 평생을 리어카 하나로 견디며 살아왔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말없이 금고를 열었고, 누군가는 진실을 감추려 했습니다. CCTV는 침묵했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욕심 앞에서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겠죠.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증명됩니다.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향해 손을 내밀지만 자식은 종종 부모의 마지막 뒷모습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돈은 나눌 수 있어도 후회는 나눌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기록은 침묵해도 진실은 남습니다. 남겨야 했던 건 땅도 서류도 아니라 그 손끝의 온기와 마지막 눈빛이었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6가지 묵직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혈육이라는 이름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될 수도 있죠. 둘째, 침묵 속에서도 행동은 진실을 말합니다. 셋째, 노인의 고단함을 외면하는 사회는
이미 무너진 사회입니다. 넷째, 재산 앞에서는 인간성조차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다섯째, 기록은 사람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는 관찰자일지도 모릅니다. 본다면 외면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김영자 할머니는 과연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 답은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